네, 지금부터는 해당 항공기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기종들의 운항을 직접 해보셨던 전 기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문교 전 기장님이시고요. 여러 항공사, 우리나라 국적기를 포함해서 한 4군데 정도의 항공사에서 근무를 하셨고 총 2만 시간이 넘는 비행을 하셨던 정문교 전 기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기장님은 이번 저 사고 그 기종도 직접 운항을 해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 기종 자체가 뭐 문제가 있거나 이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가 세계 시장에서 볼 때 네. 이 민항 시장은 보잉하고 그다음에 이제 에어버스로 양분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각 보잉, 에어버스 각각의 독특한 자기네들의 그 비행 그 제작하는 그 플래닝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잉 항공기는 그것이 737이건 조금 더 큰 767, 77, 747이건 서로 상호 호환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계통을 이해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유리한데요. 네. 737, 800 이게 신기종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래서 이 기종만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제가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네. 등장을 한 건가요? 지금 이 비행기가 이제 처음에 이제 롤아웃된 것이 이제 이번에 이제 사고 비행기가 15년 됐다고 그랬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29년으로 아마 알고 그러면 있는데요. 이제 거의 이제 15년 전에 처음으로 롤아웃 이제 시장에서 이제 운항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이 기종의 뭐 혹시 특징 같은 게 따로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굉장히 좀 이 아주 작은 기체는 아닌 거죠? 이 정도 크기면. 이제 민항기를 이제 소형기, 중형기, 대형기로 나눈다고 보면요. 네. 이 비행기는 이제 소형기에 들어가죠. 소형기 쪽이에요? 통상적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좌석과 좌석의 통로 네, 우리가 네, 네. 아일이라고 그러죠. 아일, 예. 아일인데 싱글 아일 이거는 예. 이제 통로가 하나인 기종은 이제 협동체, 동체가 작기 때문에 이제 대략 소형기에 들어가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중형기 정도 되면 이제 그 아일이 2개. 예. 음. 2, 4, 2 쉽게 정도면 생각하면, 네, 저희가 보통 비행기 좌석 예매를 할 때 뭐 세 자리 이렇게 있고 가운데 통로가 하나가 있는 그런 형태의 그렇죠. 비행기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비행기는 대략 국내선 또는 인근 해외에 이제 취항하는데 요 최대 한 6시간 정도 이내에서 네. 운항되는 기종입니다. 그럼 뭐 동남아나 일본 요 정도 예, 이제 왔다 그렇습니다. 갔다 하는 수준의- 기장님이 공군 조종사로 10년 계신 거고 예. 아시아나에서 10년, 그다음에 대만의 중화항공 10년, 중국의 하이난 항공 10년, 40년을 비행을 하신 건데 그 중에 737을 그 운항하신 거는 몇 년 정도가 되나요? 737은 대략 한 10년 정도 제가 그랬어요. 네. 네. 그 지금 이제 그 이번 기장도 보니까 한 6,800여 시간 정도를 운항을 한 그래서 뭐 베테랑 기장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 운항 시간이면 뭐 이 경력이 부족해서 당황한다거나 이 정도 수준은 넘어섰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뭐 베테랑이라기보다는 네. 사실 뭐 기장 시간이 뭐 6천 시간이 좀 넘고 네. 부조종사 즉 부기장도 뭐 한 1,500시간 예. 되는 네, 거 보면 네, 네, 이 우리 승무원들 기장이건 부기장이건 뭐 비행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게 판단이 되진 않습니다. 네, 네, 어느 네. 정도 기장된 지 지금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네. 안정적인 기량을 보유한 조종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아까 네. 저희가 이 737, 800 이 기종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뭐 무슨 사고가 있거나 하면 이제 선회를 하면서 예, 예. 화재 위험을 막기 위해서 연료를 그냥 이렇게 비행을 하면서 쓰거나 혹은 방출 기능이 있어서 빼버리고 내린다라고 하는데 이 비행기는 이 기종은 그런 기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 우리가 이제 fuel dumping, 네. 덤핑한다 예. 또는 제트순한다 예.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대형기, 중형기나 대형기는 이륙할 때와 착륙할 때의 그 이착륙 무게 제한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륙할 때는 얼마 이하, 그다음에 착륙할 때는 얼마 이하의 무게를 가지고 착륙해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이
랜딩 기어, 네. 착륙 장치에 무리가 있고 예. 구조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이번 저 737-800 같은 이 소형기는 네. 그런 무게 제한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대로 이륙하는 중량하고 최대로 착륙할 수 있는 중량하고 거의 그렇게 마진이 크질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별도로 그 연료를 덤핑한다거나 네. 퓨얼 제치선하는 장치가 별도로 없습니다. 아, 예. 단지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무게를 반드시 맞춰야 된다 그러면은 공중에서 홀딩 선회하면서 연료를 소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연료가 남아 있는 양이 많은 상태에서 착륙을 했고 충돌을 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의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가능성은 많죠. 예. 그런데 이제 추측건데 방콕에서 지금 이제 무안까지 왔으면 비행 시간도 한 5시간 되고 예. 네. 또 승객도 이제 만석으로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잔여 연료량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다. 예. 그러나 이것이 이제 착륙하는 과정이 있어갖고 외벽하고 충돌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 항공유 우리가 이제 제트유인데 제트유의 특성상 네. 폭발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소량이 있더라도 이것이 화재로 발전했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 뭐 기종 또 워낙 오래 이제 운항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관제탑과 요 정도 지금 얘기 나눈 것들은 이제 거의 다 보도가 좀 된 것 같은데 네, 예. 이 정도 얘기 상황으로 보면 그 안에 기장 두 사람 기장과 부기장은 어떤 정도 상황이었다고 혹시 좀 판단을 하세요? 일단은 네. 뭐 우리가 이미 이제 조금 아셨겠지만은 복행이라고 그러죠, 고란드. 네. 그러니까 이 조종사가 착륙을 위해서 접근하다가 다시? 일정 고도 이하로 내려왔는데 어떤 안전한 착륙이 예상되지 않을 때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날씨의 이유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관제탑의 지시라든가 이번에는 이제 새때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래서 복행을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우리 조종사들 입장에서는 복행하는 그 순간이 상당히 그 워크로드 업무량이 증가가 됩니다. 예. 예를 들어 갖고 바퀴도 올려야 되지, 예. 그다음에 날개도 윌플랩도 올려야 되지, 그다음에 관제사 지시 따라야지. 네. 그런 상황에서 또 이번에 이제 우측 엔진 예. 우리가 이제 엔진을 부를 때 넘버원 엔진이 좌측이고 좌측서부터 이렇게 순서를 매기거든요. 아, 네. 네. 이번 같은 경우 넘버 2 엔진 예. 우측 네. 엔진에 또 조류의, 세대 예. 충돌에 의한 또 비정상 상황이 발전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네.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복행, 고라운드를 할 때 업무로드가 증가가 되는데 네. 여기에 또 오른쪽 엔진이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업무로드가 배가 증가되는 상황으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다급하고 예, 예, 그건 비상 하십니다. 상황이라고 네. 이제 아마 기장분들이 느끼셨을 예, 예. 거고 그래서 이제 동체 착륙을 하게 된 것인데 랜딩 기어 얘기도 뭐 많이 좀 저희가 나누긴 했습니다만 그게 이제 도저히 펼쳐지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예. 근데 그런 상황은 그러니까 펼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펼칠 시간이 없었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그게 지금 상당히 이제 델리케이트한 예. 문제인데요. 현재 나타난 저기로 봐서는 네. 사실은 잘 모릅니다. 예. 시간상으로도 자 우리가 이 랜딩 기어 시스템, 이 착륙 장치 시스템은 다 이중 듀얼로 보강이 돼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비행기 안전에 너무 중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인 경우에는 뭐 엔진이 구동 중이고 유압이 작동하는 한 되거든요. 그러면 한쪽 엔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른쪽 넘버 2 엔진이 문제가 돼 있다 하더라도 네. 넘버 1 엔진 왼쪽 엔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한 유압을 충분히 공급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여러 개의 랜딩 기어 중에 하나 정도는 내릴 수는 아니 그러니까 다 내려올 수가 있어요. 다 내려올 수 있어요. 만약에 예. 어느 한쪽 엔진만이라도 정상되고 네. 유압 시스템이 정상이라고 그러면 다 내려오죠. 근데 만약에 이쪽 아까 우리가 아직까지는 저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왼쪽 넘버 1 엔진 왼쪽 엔진의 상황이 지금 사실은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만약에 두 개 엔진이 꺼졌다 하더라도 또 이제 매뉴얼 익스텐션 수동으로 또 예. 바퀴를 내릴 수가 네, 있는데 네. 이번에 이제 복행해서 착륙하는 과정을 보니까 이거는 수동으로 이렇게 당기고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지 네, 네. 않나라고 예. 지금 판단이. 항공기 혹시 노후는 네. 대략 몇 년 정도부터 시작이 돼서 그 예를 들면 노후가 좀 많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더 정비해야 될 게 늘어날 수는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혹시 그래서- 몇 년, 예. 이제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예. 이 정도 지금- 오래된 건가요? 오래됐다고 볼 수는 없죠. 아, 그래요? 대략 중간 정도의 기령이라고 보죠. 그래서 이제 항공기는 이제 생산되고 나서 대략 20년 이상이 되고 네. 그러면 이제 노후화 단계에 접어듭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물론 15년이냐 10년이냐 20년이냐도 중요하지만은 네. 이제 궁극적으로 얼마만큼 정비의 질이 좋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상대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15년 기령은 결코 이렇게 오래됐다고 할 수는 노후화되고 없다. 볼 수가 없죠. 그 정비가 조금 뭐 예민한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 정비가 항공사별로 좀 다릅니까? 아니면 그 정비는 뭐 어느 항공사든 거의 동일한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죠. 아, 우리가 그 어떤 항공기 특정 기종을 운영할 때 네. 모든 운항 기준이라든가 또 정비 기준은 제작사에서 발행한 저기를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느 항공사든 간에 그 범주를 벗어나서는 안 되고 또 네, 거기를 네, 네. 반드시 준수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네, 네. 이게 이 질문 드린 거는 이제 사실 오늘 아침에도 같은 기종의 뭐 랜딩 기어 뭐 어느 정도 네.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로 인해서 이제 회항했다는 소식이 좀 뭐 속보로 좀 전해진 게 있어서 네. 혹시 737-800 이 기종이 나온 지가 한 15년 정도가 됐고 어떤 뭐 차들도 비슷합니다만 어떤 비행기들도 대략 어느 정도 연한이 지나서 혹시 그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는 뭐 이런 일이 혹시 생기는 건가?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전체 이 기종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 같은 것들 한번 다시 해봐야 될 때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쭤 예, 질문인데. 오르신 말씀입니다. 네. 항공기의 노후화는 네. 아무리 정비를 잘한다 하더라도 진행되기 마련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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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제 대형 항공사들이나 음. 또는 저 작업력이 충분한 항공사들은 가급적 기단 연령 자기네들이 보유 운영하는 항공기의 네. 기령 나이를 젊게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승객들한테는 믿음. 네, 네, 아, 네, 이거 네. 좋은 비행기 새 비행기다 네. 하는 적이기 때문에 지금 저 우리 앵커께서 지적하신 네. 대로 각 항공사들은 어떻게 하면은 기령을 젊게 가져갈까. 그럼으로써 어떤 노후화에 따른 어떤 부품 결함, 네. 또 정비 유지비의 절감 등을 우리가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국토부에서 오늘 발표한 바에 따르면 네. 국내에서 운항하고 있는 이제 보잉 737-800 기종을 네. 상대로 전수 특별 점검을 벌인다고 합니다. 네. 네. 현재 국내에서 한 101대 정도가 네, 등록이 예, 되어 예, 예. 있고요. 이제 주로 뭐 이제 뭐 저가항공사, LCC 예, 예. 항공사, 뭐 제주항공이 39대, 예, 예. 티웨이가 27대, 예, 예. 진에어 19대, 이스타항공 10대 등등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종인데 해당 기종에 대한 전수 특별 점검을 벌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혹시 그 조금 더 뭐 LCC라고 하는 좀 더 네. 저비용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 수익 구조를 맞추기 위해서 항공기를 좀 더 무리해서 운항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거든요. 꼭 그렇지는 않죠. 꼭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네. 항공사 입장에서는 수익 구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네. 사실 항공기라는 것은 땅에 있는 주기장에 주기되어 있는 시간만큼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가동 시간을 높여서 수익 창출을 해야 되죠. 네. 이러한 것은 저비용 항공사, 즉 LCC건 또는 FSC건 이거는 똑같은 마찬가지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수익 구조를 극대화하려니까. 네, 네, 네. 근데 이제 이번 사고가 벌어지고 나서 이제 재차 조금 조명을 받고 있는 것들이 이제 뭐 직장인 뭐 이제 익명 커뮤니티 같은 예, 예. 곳들에서 이제 해당 내가 이제 제주항공 소속인 것을 인증한 뭐 이제 그 글쓴이가 이제 제주항공의 정비 환경이 굉장히 뭐 열악했다 이런 글을 뭐 수차례 쓴다거나 이제 기존에도 기체 결함이 잦았다 이런 이제 글들을 쓰는 게 이제 지금 뒤늦게 다시 좀 예, 조명을 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2022년에 그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이제 이륙 직후에 회항한 사건이 예, 있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조류 충돌이라는 명목으로 회항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뭐 기체 결함에 인한 사고였다. 근데 그것을 조류 충돌로 이제 보고서가 나갔다. 뭐 이제 이런 글이 올라와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예, 예. 실제로 물론 뭐 사실 확인이 필요한 과정이지만 이렇게 사고 원인에 대해서
정확치 않은 보고서를 내고 그런 게 가능하고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있어서는 안 되고요. 예. 가능해서도 안 됩니다. 예. 모든 어떤 뭐라 그럴까 결함이라든가 사고에 관련된 것은 솔직해야 되거든요. 예. 지금 전 말씀하신 대로 진실이 아닌 사실로 위에다 보고를 하고 그러면은 그것은 항공안전에 상당히 이제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위험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우리 국토교통부도 이제 나름대로의 저 기준이 있지만은 예. 우리 저 LCC 저비용사들도 정비 유지 보수에 더욱 더 노력을 하고 네. 문제가 있을 때는 사실대로 보고하는 그런 구조가 네. 되었으면 네. 합니다. 물론 제가 언급한 이제 글의 내용은 해당 글쓴이의 주장이고 또 네. 이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은 필요한 이야기긴 예, 예. 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사고가 나게 되면 일반적으로 블랙박스 예, 뭐 예. 이런 것들을 이제 회수를 해서 거기 사고 원인을 이제 찾아내잖아요. 네, 예. 근데 이번에는 그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얘기도 하던데 그건 또 혹시 왜 그렇습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사고가 나면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수거하는 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블랙박스. 네. 우리가 이제 FDR이라고 그러죠. 네. 그다음에 이제 CVR 조종석 음성 기록 장치. 음. 요 두 가지를 제일 먼저 확보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현재까지 듣기에는 그런 FDR하고 CVR이 손상되지 않은 정상적인 상태로 우리가 회수가 됐으면은 네. 저희 국내에서도 곧 이제 분석 작업을 이제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 분석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 다 분석할 수 있는 예, 능력이 그런데 있죠. 지금 이제 좀 FDR이 손상을 입었다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우리나라에서 손상 입은 것에 대한 어떤 분석이 좀 힘들지 않나. 그러게 되면은 이제 뭐 미국이나 FDR 제작사한테로 우리가 이제 분석을 의뢰하게 되면은 네. 상대적으로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는 그 문제가 있죠. FDR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들은 예를 들어 뭐 운항 기록 같은 거, 네, 뭐 예. 기계 고장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나요? 모든 게 다 기록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알 수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조종석에서 했던 이야기들까지도 다 담겨 있다고 보면 그렇죠. 되나요? 그거는 이제 CVR, 음성. 컴퓨터 보이스 네. 레코더. 거기에 보면은 이제 기장, 부기장 또는 관제사하고 모든 대화가 기록이 돼 있고요. 네. 그 상황에 예를 들어 갖고 어떤 경보 장치라든가 뭐 이런 게 삐삐거리고 이런 게 막 울릴 거 아닙니까? 네. 그러한 사운드도 다 녹음이 됩니다. 그래서 FDR하고 CVR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확보하여 이제 분석하면은 네. 네. 많은 거의 이제 수많은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고 이제 조사에도 무지하게 이제 활용도가 높죠. 네, 네.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사고 조사도 당연히 할 거고 이 대책 본부도 세워서 지금 컨트롤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 저 기자님 좀 전해 주신다면 현재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지금 뭐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최상무 경제부총리가 이 참사 당일인 어제에 이어서 오늘 오전에도 이제 계속해서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를 했고요. 네.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있다. 유가족 지원과 부상자 치료 등에 대해 한치의 소홀함 없이 대응할 것이다. 통합 지원 운영 센터를 운영해서 네. 또 유가족들이 궁금해하거나 답답해하는 일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기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네. 네. 그리고 7일 동안을 국가 애도 애도 기간으로 선포를 했고요. 무한 지역은 특별 재난 지역으로 또 선포를 맞습니다. 했죠. 네. 지금 뭐 17개 전국 시도에 뭐 합동 분향소가 설치되기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지금 그 희생자들의 이제 사망자들의 신원 파악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제 사망자 179명 중에서 141명만 신원 파악이 됐고 또 이제 현장에서 워낙 이제 시신에 훼손된 상태도 심각하고 또 이제 거만이의 숫자도 최대한 네.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됐지만 좀 부족한 상황이라서 아직 이 신원 확인 작업이 좀 완료가 되지는 않은 상황인데 일단 유족들은 모든 그 희생자 사망자의 시신이 확인될 때까지 신원이 확인될 때까지는 장례 절차를 좀 유보하겠다 또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네요. 네. 혹시 뭐 유족분들께서 뭐 좀 요구한 내용들이 좀 있나요? 예를 들면 그 뭐 분향소 설치라든지 뭐 관련해서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사고 원인을 빨리 알려달라는 것 뭐 이것이 이제 뭐 첫 번째겠으나 아니면 지금 현재 유족분들이 뭐 계실 곳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 모양이군요. 일단은 그 무안공항 내부에 네. 이제 어제 저녁부터 이제 가족들을 위한 텐트 같은 것들이 한 200여 개가 좀 마련이 됐고 네. 워낙 이제 밤사이 뭐 수색 작업, 신원 확인 작업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많은 가족들이 사실은 이제 뜬 눈으로 밤을 지새는 그런 상황이었고 아까 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제 네. 워낙 이제 시신의 훼손 상태가 조금 심각하기 때문에 또 이제 지문 확보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제 네, 그러다 네. 보니까 가족들과의 이제 유전자 비교를 할 필요가 있어서 또 이제 어제 밤부터 공항에서 이제 유가족들의 유전자를 채취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 무안공항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목포대학교 기숙사에도 또 이제 가족들을 위한 임시 숙소가 또 마련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예. 자 우리 기장님께 좀 예. 하나 다시 여쭤보고 네. 싶은 게 이제 여러 상황들에 대한 뭐 훈련입니까 교육입니까 이런 걸 받으실 거 아니에요. 예, 예. 뭐 정기적으로도 받으실 예, 예. 거고 당연히 이제 처음 되시기 전에도 아마 많이 예, 예. 받으셨을 네. 텐데 이런 응급 상황까지도 감안을 한 뭐 훈련 내지 교육 같은 게 또 있습니까? 아니면 이건 도저히 뭐 인간이 어떻게 예상할 수 없는 건가요?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예. 민항공에서는 네. 일단 시뮬레이터 모의 비행 장치를 통해서 네.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매 6개월마다 우리가 어떤 비행 중에 발생 가능한 비상 절차에 대해서 반복 연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네. 버드 스트라이크라든가 네. 엔진이 꺼졌을 경우 또는 유압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을 경우 네. 어떻게 랜딩 기어를 내리고 그런 모든 절차를 저희가 주기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이번처럼 특수한 경우 예. 동체 착륙이라든가 또는 이제 우리가 바다에 이제 또 착륙하는 문제 뒤침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드물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뭐 어떤 커리큘럼에 우리가 반영을 해서 훈련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 많은 분들이 그 아마 그 뭐 영화 있잖아요. 그 뭐 허드슨 강의 기적 실화 예, 예. 바탕으로 한 그 네, 네. 영화 때문에 차라리 딱딱한 활주로보다는 바다에 뭐 착륙을 시도했어도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실제로는 바다에 착륙할 때 훨씬 더 동체가 뭐 뒤집어지거나 할 위험이 크다면서요. 말씀하셨다시피 예. 허드슨 강의 기적 같은 경우는 왜 그때 셸리 기장인데요. 기장이 활주로로 돌아가질 않고 예. 뉴욕의 라구아디아라는 로컬 공항에서 이륙하자마자 상승 중에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허드슨 강에 착륙을 예, 했지 예.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 기장이 강에 착륙을 결심한 이유는 활주로로 돌아가기엔 너무 먼 거리이기 때문에 예. 그때 이제 기장이 그럴 바에야 저기를 하자 강에 내리자 그렇게 결정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쉽게 생각하면 물에 착륙하면 더 쉽지 않고 더 생존 가능성이 있지 않냐 또는 활주로가 아닌 옆에 전지밭에 내렸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의문을 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조종사가 어떤 상황인지 그 이전 거는 다 이제 우리가 속에 잊어버리고 네. 다시 돌아서 내린다 활주로에 내린다 하는 결정은 잘한 겁니다. 예. 그다음에 뭐 거기서 뭐 바닷가로 가는 것도 그렇고 절대 안전하지가 않거든요. 네. 안전하게 동체 착륙을 하더라도 활주로에 제대로 했으면은 네. 훨씬 더 좋은 결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그 활주로를 3분의 1 지점만 남겨놓고 동체 착륙을 하게 된 거는 그 반경이 좁아서인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예. 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메이데이 예. 비상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하고 그다음에 역방향 활주로를 선택을 했지 네. 않습니까? 네. 그것까지는 상관없습니다. 예. 왜? 그날따라 이제 날씨도 좋고 바람도 좋기 때문에 역방향으로 내린다 하더라도 전혀 활주로 길이상엔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비상 선언이 되면서 거기서 꺾어서 역방향으로 내리다 보니까 아마 추측컨대 약간 고도가 높지 않았나. 그러다 예. 보니까는 착륙하는 지점이 네. 우리가 정상적으로 추천하는 어떤 착륙 접지 지점보다 약간 길어지지 않았나. 예. 한 3분의 1을 더 그것이, 나간 지점에서.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
동체 착륙을 해가지고 속도 감속할 수 있는 여유 거리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감속이 너무 안 된 것 같아요. 물론 거리도 짧았지만 예. 감속 자체가 너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 화면을 보면은 네. 상당히 그 빠르게 예. 지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저 화면을 보시면 노스 앞이죠. 앞부분이 이렇게 들려서 계속 예.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도 정상적인 속도였다면은 예. 이게 이제 처음에는 들렸다 하더라도 곧 이제 내려가거든요. 배를 땅에 대게 돼 있죠 보통. 앞부분도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접촉면이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넓어지면서. 감속이 예. 빨라지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끝까지 충돌하는 순간까지 이 기수가 틀려 있는 걸 봐서는 속도가 너무 속도 감속에 실패하지 않았나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속도 감속을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랜딩 기어가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저희가 이제 속도 감속하는 이제 민항 비행기에 있어서는 네. 다 공통적으로 제일 먼저 저희가 이제 브레이크를 통해 갖고 브레이크로 이제 속도 감속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날개 위쪽에 보면은 이제 비행하시다 보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네. 스포일러라고, 스피드 브레이크라고. 네. 이게 또 이제 판대기가 올라와서 또 공기 저항이 저항을, 증가되고. 네. 그다음에 엔진의 역추진 장치라고 있어요. 네. 리버스 러스트라고 하는데 역추진 장치가 추력을 반대로 발사해서 또 속도를 제어하고 이런 적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켜보고 분석해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 부분이 실제로 작동을 했는지 예, 예.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기체의 문제인지 혹은 뭐 어떤 의도가 기체의 있는 문제인지 예. 또는 절차를 수행 안 했는지 예. 여러 가지로 이제 고려할 요소가 네. 있죠. 그것도 나중에 블랙박스를 분석을 하게 되면 다 나오죠. 알 수 수 있는 있습니까? 거 예, 아니에요? 다 나옵니다. 네. 그 분석하는 거는 그 블랙박스 제작사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우리 정부도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예, 그 아, 근데- 분석하는 장비가 가지고 있는 아. 그다음에 인가가 된 기구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손상만 안 돼 있다면 그렇죠. 대신 이제 손상이 됐다면 그거를 제대로 해석하려면 이제 있는- 제작사로 좀 가야 되는 그렇죠. 거고요. 예, 그렇게 됩니다. 네. 그 여전히 뭐 저희 댓글에도 그렇고 뭐 뉴스에도 좀 종종 등장하긴 합니다만 그 마지막 부딪힌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계속해서 뭐 좀 의문 제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이건 좀 여기서 확실히 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덕과 외벽. 예, 그러니까 그 벽은 부딪힌 벽이죠. 그 벽은 어느 공항에나 활주로 끝 넘어선 지점엔 반드시 있습니까? 예, 당연히 그것이 이제 네. 우리가 벽이 있다는 것은 벽 또는 철조망이죠. 외부인이 어떤 무단 침입을 방지해야 이건 시설인데 네. 그게 이제 어느 공항에나 다 있고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담 내지는 벽 혹은 철조망처럼 뭘 막았다기보다는 꽤나 커 보이는 구조물처럼 보여서 충돌 이게 보면 제가 예. 판단하기에는 인천공항에 가보셔도 그렇고 네. 다 담을 쌓고 그 위에 철조망으로 CCTV를 다 감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둔덕 같은 게 있다는 말씀이신 예, 예. 거죠? 네. 이제 그런 적이기 때문에 네. 혹자는 담이 활주로 끝단서부터 담이 거리가 좀 더 멀었으면은 음. 부딪히지 네, 않고 아쉬움이 있죠, 좋겠느냐. 그래서. 네. 근데 사실 그거는 좀 저기 한 게 이런 공항을 건설하고 우리가 계획할 때 다 그런 규정에 있거든요. 네. 규정에 따라 갖고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쉽고 안타깝고 예. 100m만 더 길었으면 100m만 더 있었으면 하는데 사실은 뭐 담장을 탓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둔덕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흙더미 쌓아 올려놓은 것 같은 이런 것들도. 그것은 정식 저기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흙더미가 쌓여 있고 뭐 이거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공항 바깥에 바깥에는 또 농토에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서 관련된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딪힌 장면을 보면 그게 그냥 아마 담 정도나 뭐 벽 정도였으면 항공기의 무게나 뭐 속도가 있었기 예, 때문에 예. 그냥 뚫고 나갔을 것 같은 느낌인데 이제 부딪히면서 강한 화재가 폭발하고 이제 예, 강한 예. 화재가 이제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 정도의 벽이나 담이 아니고 활주로 강한 구조물 네, 강한 내지는 구조물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예, 있다고들 있었다. 이제 네. 저 의혹 예, 제기를 예. 좀 많이 해주시니까 원래 그런 구조물들이 다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건 아닐 겁니다. 아, 그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 갖고 그런 강한 구조물이 네. 어떤 지금 요번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서 음. 어떤 그 뭐랄까 차단 네. 역할을 하게끔 그런 구조물이 활주로마다 다 있다. 그건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게 로컬라이저라는 게 네. 활주로 끝에는 반드시 있습니까? 그리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시계 비행하고 계기 비행 조종사가 활주로에 착륙하는 데 있어 갖고 눈으로만 보고 하는 시계 비행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계기를 첨조하는 계기 비행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소위 말하는 ILS 그래 갖고 계기 착륙 시설, 네. 인스트루먼트 랜딩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를 구성하는 요소가 어떤 수직 또는 수평 그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어느 공항에나 어느 활주로에나 다 있는 게 아니고 네. 특정 활주로에만 그런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다시피 로컬라이저는 네. 우리가 방위각 활주로에 제가 계기를 첨절해서 착륙하는 데 있어 갖고 어느 정도 벗어났느냐 이거를 갖다가 지시해 주는 계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착륙하는 활주로 반대편 네. 이번에 이제 런웨이 19로 착륙했지 않습니까? 네. 그 런웨이 이거 01 쪽에 보면은 그런 방위각을 제공하기 위해서 쭉 라이트하고 그런 시설물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내리면서 그거를 갖다가 다 파손시킨 거니까 네. 왜냐하면 그 로컬라이저라든가 안테나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위에다 설치를 하려면은 네. 당연히 이제 구조물이 있죠. 세멘트라든가 또 아이언바, 철물 네.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를 갖다가 히트라고 부순 때 피해가 더 큰 것이죠. 거기를 이제 부딪히면서 피해가 좀 예, 가중됐다고 볼 수 있죠. 원래는 이제 그것이 내가 착륙하면서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그 구조물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쭉 내려가는 것이고 당연히 이제 이 구조물에 부딪힐 일이 없는 건데 그렇죠. 근데 상대편 근데 반대쪽 반대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예, 요게 이제 부딪히게 된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네. 이게 아무래도 피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도대체 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원망 또는 뭐 누군가 하여튼 뭔가 잘못한 게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이런 예. 의혹을 또 예, 궁금증을 예. 제기해 주신 분도 예, 예. 계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국토부 브리핑에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뭐 여수공항이나 청주공항 등에도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방위각 시설이 있다. 예, 네, 이렇게 맞습니다. 설명을 했고요. 뭐 일각에서 지금 제기하고 있는 그 이제 그 방위각 시설이 이제 콘크리트 기초 그 예. 약간 그런 둔덕에 세워진 게 좀 드문 거 아니냐. 네네네. 이게 좀 뭐 소재나 뭐 위치나 높이가 맞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일단 국토부에서는 이런 방위각 시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임의의 기준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설치 네, 규정이 맞습니다. 있고 이제 거기에 그렇겠죠. 따라 설치된 예, 것으로 예, 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설명을 예. 했습니다. 네. 예. 공항 시설이라는 게 뭐 누가 그럼요. 이렇게 만들고 싶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국제 표준이 다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네. 자, 이제 사고 이후에 수습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조금 나누고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대책이 좀 있을 것 같고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 무안공항 쪽으로 다 지금 현재 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뭐 여야 대표들도 현재 항공사고 특위를 설치하고 네. 또 이재명 대표라든지 권성동 대표 등도 무안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양 당에서 전부 다 네. 이제 항공사고 특위를 설치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각종 국회 일정들 상임위는 미루고 사고 진상 규명과 수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뭐 지금 현재 우리 유가족분들을 위로한 것 말고 또 뭘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이런 사고들을 어쨌든 뭐 간접적으로 또 많이 지켜보셨고 또 굉장히 유심히 아마 많이 살펴보셨을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혹시 판단하시는지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사실은 저도 이번 사고 때문에 매우 안타깝고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저희가 이제 국내 국적기에 의한 사고를 잠깐 보면은 네. 최근에는 뭐 물론 그 이전 2000년 이전으로 가면 대한항공의 괌 사고가 네, 상당히 네, 네. 컸었죠. 네. 그 이후로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아시아나 네. 보잉 777 항공기가 착륙 과정에서 이제 좀 두동강에 나오고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은 그때도 사실은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도 사망자가 3명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 큰 비행기인데도.
거기에 비해서 이번 사고는 네. 근 한 20년 가까이 된 상황에서 이런 큰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항공인으로서 한창 저희 나라가 항공 강국이 되고 또 네. 안전면에 있어서도 이제 어떤 세계적인 스탠다드 기준에 저 접근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갖고 또 이런 대형 사고가 났기 때문에 참 참담한 심정인데요. 네. 그렇다고 그래갖고 그럼 앞으로 뭐 비행기 안 튈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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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다면은 이번 것을 기회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네. 조종사 훈련, 그다음에 모든 정부의 어떤 권고 기준 모든 걸 한번 검토를 해서 네. 아마 다시 안전한 항공 여행이 되도록 아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정문교 전 기장님과 뭐 요 정도 이야기 나누고요. 또 정치권 관련된 소식들도 저희가 좀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 두 기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문교 전 기장님 굉장히 마음이 좀 많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 오늘 또 이야기 나눠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혹시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저 항공기 사건 말고 참사 아닌 정치권 관련 뉴스들 또 워낙 상황들이 또 많이 급하게 가는 게 많으니까요. 그 네.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에 대한 인신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체포 영장이 지금 청구가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원래 지난 어제였죠. 29일이 이제 3차 소환일이었는데 소환 통보를 받고서도 역시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에 네. 세 번까지 기회를 줬으니 이제는 사실 공수처도 체포 영장을 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영장을 청구했고 영장 심사는 길면 3, 4일 정도까지도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이 청구되고 그게 받아들여지는데 보통은 이제 뭐 그렇게 하루 오래 안 걸리고 오래 안 사실은 걸리죠. 우리가 네.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걸 보는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냥 보통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를 하고 그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가지고 구속이나 이제 기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많이 봐왔는데 네. 체포라는 거는 긴급하게 뭐 신병을 확보해야 하거나 정말 소환에 불응했을 경우에만 있는 일이잖아요. 네.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영장은 사실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는다.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 공수처의 영장 청구에 대한 아마 입장을 뭐 특정 언론에게 좀 입장을 전한 모양인데요. 네.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청구다 이렇게 좀 반발을 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가 네. 언론과의 통화에서 한 이야기인데요.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의 영장 청구라고요?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윤 대통령 측 입장이 그러니까 네. 계속해서 그러니까 공수처든 검찰이든 모두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거 아니냐. 근데 권한도 없는 너희가 어떻게 체포 영장을 치느냐 이러한 논리로 지금 좀 계속해서 접근을 하면서 네. 출석 요구도 거부하고 네. 체포 영장 청구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향후 수사에도 불응하겠다는 취지인데 예. 실제로 그러면 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을 한다고 해도 경호처와 충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생겨지네. 네, 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그 체포 과정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공수처와 그다음에 경호 인원 간의 충돌이 충분히 예상이 되는 굉장히 그것도 또한 만약에 그렇다면 또 하나의 비극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그렇게 충돌이 있다고 하면 이제 경호처 직원들이 이제 특수공무 집행 방해 혐의가 그렇겠네요. 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가 있죠. 예. 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지금 하고 청구가 됐다는 소식이 관저 있었고요. 압수수색 영장도 동시에 청구했다고 합니다.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예, 영장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국가수사본부 경찰은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을 조사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어떤 거 있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너무 오랜 시간 만에 지금 이 정치 뉴스를 다루는 것 같은데 금요일에 엄청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 한덕수 총리가 이제 탄핵을 당했고 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됐습니다. 음. 그 당시에 탄핵 가결 정족수를 두고 151석이냐 200석이냐 여야의 주장이 엇갈렸는데 네. 이제 우원식 의장이 그날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 정족수는 151명이다, 151명이다라고 발표를 하고 표결을 네. 진행했고요. 찬성 192표로 가결이 됐습니다. 음. 최상목 그 경제부총리가 탄핵안 가결 전에는 기자들하고 만나서 대행의 대행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행이 되더라도 소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는데 어쨌든 탄핵 후에 이제 본인이 대행이 된 뒤에는 오후 6시 10분경 대국민 담화를 내고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네. 바로 개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일 핵심 혹은 뭐 제일 좀 논점이 되는 거는 그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입장을 밝히진 않았고요. 사실은 이런 엄청난 참사가 일어나고 나면서 그 얘기는 살짝 뒤로 빠진 상황입니다. 네. 뭐 야권에서도 딱히 그 얘기를 더 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긴 좀 쉽지 않은 네, 네. 분위기니까요. 예. 자, 그런데 그리고- 그런 가운데 네. 참 국민의힘에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이요? 네, 151석 맞냐, 200석이 맞냐. 아, 예. 이건 이제 또 시간 한참 또 걸릴 거 아닙니까? 아니, 네, 근데 뭐 일단은 이것도 네. 뭐 헌재에서 보겠죠. 근데 네. 이제 오늘 헌재에서 재판관 회의가 있어요. 음. 이 내용도 같이 뭐 좀 접수가 됐으니까 살펴보겠다라고 했고 일단은 네. 권한대행 체제가 네. 들어섰으니까요. 최상목 체제에서 국정 운영 계속 될 것으로 보이고 요 권한쟁의 심판은 이제 향후 결과가 네. 법적으로 의미를 가지게 될 것 같아요. 그 설령 이게 151석이 아니고 200석이 맞다는 판단이 나오더라도 그때 다시 한덕수 전 총리가 다시 권한대행이 되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나요? 네, 복귀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네.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어떤 거 있습니까? 그리고 그날 또 이제 네. 검찰에서 검찰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담긴 주요 내용을 이제 보도자료 형태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불거진 데 이제 첫 기소인데 네. 계엄 당일의 정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우리가 그동안 뭐 각종 진술이나 전언으로 듣던 것들을 그 공소장에 좀 정리를 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이제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에게 전화해서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한 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이진우 사령관이 증언을 한 내용인 모양이죠. 예, 네, 아마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제 단톡방 같은 것도 하나 확인을 한 것 같아요. 그런 네. 것들을 쭉 모아가지고 이제 크로스 체크 된 것들을 공소장에 넣었을 텐데 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여러 차례 해서 국회에 들어가려는 의원들을 다 체포해라. 국회의원들은 다 포고령 위반이다라고 체포를 독촉했다. 그리고 이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2차, 3차 계엄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전에도 뭐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만 그걸 네. 좀 뒷받침하는 뭐 이런 증언과 또 증거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그리고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또 있었는데요. 그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김용현 공소장인데 윤석열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로 보여요.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입법부를 아예 장악하는 방안을 구상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입법부를 어떻게 장악을 하죠? 그러니까 비상 입법 기구를 창설하는 거예요. 국회 입법 기구를 무력화한 그 입법 기능을 네. 계엄령으로 무력화하고 네. 별도의 비상 입법 기구를 새로 만들려고 계획한 정황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검찰의 별도의 생각입니다. 비상 입법 기구요. 네. 지금 우리가 만든 국회 대신 별도 국회를 만들려고 했다. 그런 계획이 있었다. 옛날 뭐 70년대고 뭐 통일주체 국민회의 뭐 이런 거 아마 생각을 한 건가 모르겠습니다. 국보위 같은 것들을 아마 구상했던 게 아니겠느냐. 아. 입법 거수기를 한번 생각해 본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검찰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영장에 기재가 됐다. 네. 네. 공소장에 기재가 됐다. 요걸 네. 이제 다투게 되겠죠. 유무죄를 가지고. 네. 근데 여기서 굉장히 또 아이러니 재밌는 뉴스가 있었죠. 네.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를
개헌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나선 뉴스도 있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네. 이재명 대표, 한동훈 전 대표 등을 네, 하고 이제 그 민주당 개헌법 위반으로? 박주민 의원, 네.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이 아닌 한동훈을 국회 본회의장에 출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네. 일종의 정치 활동을 해서 개헌 포고령을 위반한 사람들이다. 그럼 개헌 포고령이 정당하다는 그걸 전제로 한 이야기죠. 한동훈은 본회의장에 무단 침입했고 이재명과 박주민은 공범이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이제 악수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정치 활동을 한 것이다. 그래서 포고령을 위반해서 개헌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 이런 주장을 또 펼쳤습니다. 아,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예. 아니, 소식을 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또 뭐 있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지난 네. 금요일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탄핵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변론 준비 기일인데요. 이제 변론 준비라는 거는 쟁점들을 정리하는 과정인데, 네. 그러니까 탄핵 소추 안에 어떤 쟁점이 있고 양측이 어떤 입장인지 요걸 같이 다툴 것인지를 정리하는 과정인데요. 이제 헌재가 탄핵 사유로 제시된 행위를 4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계엄 선포, 그리고 계엄 사령관을 통한 포고령 1호 발표, 그리고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및 활동 방해, 그리고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실시한 선관위 압수수색, 요 4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계엄 선포가 대통령 권력을 파면할 정도로 정당하고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였는지, 그리고 대통령에게 실제로 헌법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따지게 될 것이다. 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의 적법성부터 이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탄핵 대통령의 심판의 통치 적법성. 행위인데 이거를 네. 탄핵 심판으로 넘기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라는 네.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네. 이날도 그 주장을 비슷한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왜 우리 거를 먼저 하느냐? 왜 탄핵 심판 먼저 하나요? 앞에 많은 것들이 밀려 있지 않나요? 외람되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네, 그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네, 외람되지만 돌려 다른 심판들이 많이 계류가 되어 있는데 왜 우리 사건을 가장 먼저 진행하나요? 라고 했는데요. 이제 이 수명 재판관이 이미선 정영식 재판관이었어요. 네. 한번 이제 영상들을 보시면 굉장히 그냥 심플하게 정리합니다. 쟁점 탁탁탁 치고 가고 양쪽 입장 준비할 것들을 바로 이제 얘기를 해주는 시원시원한 재판 진행인데 네. 정영식 재판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이 지금까지는 마지막에 들어온 사건이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시급한 것부터 처리하는 것이 많다. 네. 그리고 피청구인 측, 즉 윤석열 측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리를 진행할 것이지만 대신 협조를 해주셔야 한다. 협조 안 하신다면 그에 대한 제재를 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어요. 또 하나 이제 그 재밌는 포인트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엄 선포 포고령 발표 이런 것들 다 사실관계부터 다투겠다고 했었거든요. 네. 이게 실제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있었는지. 근데 요걸 듣고 이제 정영식 재판관이 바로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다 봤잖아요. 이거 보지 않았어요? 이거를 뭘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냐? 다 나온 사실인데 네. 법적 쟁점이나 평가 같은 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그거는 다투더라도 사실관계를 따로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딱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는 그 하나하나 사건 모두 사실관계도 다시 다 따져보고 네.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거 다 보자는 건데 네. 헌재 쪽에서는 이미 그건 다 봤고 네. 그것에 대해서 법적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만 따지면 된다. 네. 사실관계는 흔들릴 것이 없지 않느냐 네. 이런 취지죠. 그 헌재 의지가 좀 네, 보인다고. 속도를 좀 내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네. 1월 중순까지 변론 준비 기일을 거치고 그 다음에 정식 변론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그러니까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변론 준비 기일 한 번 더 엽니다. 보통 한 10차례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이 정도 뭐 며칠 한 번씩 이렇게 한다 치면 대략 어느 정도 혹시 예상 소요기일이 나오나요? 한 주 2회 정도씩 이제 변론 기일을 연다고 하면 네. 2달에서 3달 정도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뭐 네. 예상했던 기간 정도겠네요. 그러면 3월 말 뭐 한 4월 요 정도. 네, 3월, 4월 정도가 될 것 같고 더 빨리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오늘 오전에 김영두 재판관이 네. 출근길에서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오늘 이 참사가 있었던 것에 대한 애도를 표하면서도 이것이 이제 헌재 재판 속도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김영두 재판관이 혹시 그 6명으로 판결하는 게 네, 맞는지에 대한 그 얘기를 한 그분인가요? 아니요, 그거는 알수 이분인지 없나요? 아닌지 알 수 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지난 주말에 부친상을 당했는데 네. 출근을 했었어요. 오전에는. 네.
6명이서 결론 내릴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아직도 헌재에서 그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뭐 재판관 임명해서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향후를 위해서도 안정적이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서 원래 이제 오늘 내일 뭐 한참 그 헌재 재판관 임명하는 걸로 원래 이제 다퉜을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이제 그거는 이제 참사에 다 이제 올스톱이 된 그런 상황인 거고 지금 이제 정치 일정 같은 것들은 앞으로 좀 당분간은 좀 잠잠해지겠군요. 뭐 여러 쟁점이라든지 논란 같은 것들은 당분간은 좀 수면 아래로 있을 가능성이 좀 높겠군요. 여야가 모두. 아니, 꼭 그런 것 같지는 예. 않고요. 그래요? 네, 지금 뭐 돌아갈 것들은 돌아가는데 네. 이제 크게 뭐 정쟁을 노출하지 그렇죠. 않겠다라는 예. 전략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원식 의장 아침에 뭐 잠깐 인터뷰 보니까 지금 뭐 국회와 정부가 그러니까 여야정이 아닌 국회와 정부가 같이 이 국정을 잘 이끌어난 방향을 뭐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이제 얘기도 좀 하는 것 같아서 정부와 국회 간에 좀 소통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좀 해보긴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은 좀 잘 될 거라고 좀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랑 우원식 의장이 만났죠. 네. 예, 만나서 이제 핵심은 이번 그 제주항공 참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거였고, 뭐 말씀하신 대로 일단 국회 차원에서의 정쟁은 조금 네. 예, 뭐 수위가 낮아질 걸로 보이고, 다만 오늘 이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한 거라든지 네. 지금 오늘 또 재판관 회의가 열리는 거 헌재 일정에는 뭐 차질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수사와 재판의 속도가 지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관련 뉴스들 요 정도 좀 정리해드리면 괜찮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뭐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큰 충격을 아마 많이들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참사에 과연 저희가 이제 평소처럼 정치권 소식으로 이렇게 갑론을박하는 것이 맞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이제 참사 관련 소식을 중점적으로 좀 전해드리자는 판단을 저희가 좀 했고요. 내일부터는 조금 더 뭐 참사 관련 소식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정치권 관련 소식도 함께 좀 전해드리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고인이 되신 분들의 명복을 함께 빌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또 시청자분들도 또 이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도 굉장히 놀라셨을 텐데요. 그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함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